한국 무기 사면 국방이 바뀐다. 그 한마디가 지금 유럽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슬로바키아 정부는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헝가리 국경까지 압박하자 이제 그 다음은 자신들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유럽 중심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차는 1980년대 소련제, 전투기는 이미 퇴역. 미국 무기는 가격도 일정도 감당이 안 되고 독일은 자국 우선으로 밀어붙입니다. 전통의 무기 강국들이 모두 등을 돌린 순간 단 하나의 나라가 조용히 그러나 무섭도록 강력하게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그날 한국 실사단을 직접 다녀온 슬로바키아 고위 전략관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건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마르틴 페크입니다. 슬로바키아 국방부에서 군수정책을 분석해온 전략연구관이자 한때 나토 유럽방 위계회국에서 무기체계 전환 프로젝트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겉으론 화려했죠. 회의석상에서 각국 장성들과 정장을 맞춰 입고 새하얀 보고서를 책상에 척 내던지며 유럽 안보 지형을 논하던 사람.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은 슬로바키아의 군사 현실 앞에선 늘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차는 노후했고 하늘은 비어있으며 정비 부품은 러시아에 의존합니다. 국방회의에서 제가 가장 많이 썼던 말이 이거였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참담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나라에서 내가 무슨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는 걸까? 전쟁이 먼 나라 얘기였을 땐 괜찮았어요. 하지만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키예프가 포위되던 그 주 슬로바키아 군 지도부는 저를 호출했습니다. 지휘부 브리핑룸은 비상조명 아래 칙칙했고 각자 얼굴엔 두려움이 붙어 있었죠. 만약 러시아가 지금 국경을 넘는다면 우리는 몇 시간이나 버틸 수 있지?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말했죠.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72시간도 어렵습니다. 방어선도 없고 작동 가능한 전차는 절반뿐이며 전투기 대부분은 러시아제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울 준비가 된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은 듯 했어요. 누구도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우린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다음은 우리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 후 몇 주간 저는 슬로바키아 국방 시스템의 한계를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소련제 전차는 예비 부품 수급이 불가능했고 미그 29는 이미 퇴역시켜 우크라이나로 넘겨버렸으며 연공은 임시로 인근 나토 국가에 맡겨버렸어요. 우린 사실상 방어를 포기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내부의 보수 관료들은 말했죠. 미국에서 사면 되지 않겠나. F-35가 있잖아. 그런데 F-35는 아무리 예약해도 5년은 기다려야 하고 가격은 나라 예산이 아니라 국가 운명을 걸어야 하는 수준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커튼을 걷고 브라티슬라바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은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퇴근 후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엔 그게 폭풍 전의 고요처럼 보였습니다. 다급하게 메모를 꺼내 적었어요. 우리는 지금 무기를 찾는 게 아니다. 우리를 지켜줄 의지와 속도를 찾아야 한다. 그날 이후 저는 답을 찾기 위해 온갖 방산 국가의 리스트를 뒤졌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스웨덴 다 훌륭하죠. 그런데 한 나라가 제 눈에 이상하게 자꾸 밟혔습니다. 바로 한국. K2 흑표라는 전차를 소개하는 짧은 메일이었죠. 나토 방산자문 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국 장비 홍보 메일 중 하나였는데 솔직히 그 전까진 클릭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제 레오파르트 투어 7, 미국 에미레이, SEP B3, 영국 챌린저 3 등 익숙한 이름들 속에 한국. 순간적으로 지나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메일 제목 한 문장이 저를 멈춰 세웠죠. 1000km를 질주해도 궤도 하나 이탈 없는 기동력. 단 6개월 납기. 서방 전차의 반갑. 그리고 실전 없는 나라에서 나온 전차. 마지막 문장이 이상했습니다. 실전 없는 나라. 전투 경험이 부족하단 말인가? 아니면 비꼬는 표현일까? 문득 궁금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의가 끝난 뒤 방산 박람회 참가국 리스트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서울 ADEX 2023.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심지어 파키스탄까지 참여 예정이었고 그중 유일하게 23종의 무기를 단독 시연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설마 이 나라가 유럽의 무기 공백을 메우겠다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전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장 기동 시연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무기가 바로 K2 흑표 전차와 FA-50 경공격기였죠. 마침내 참석을 결심했습니다. 브뤼셀에서 인천까지 직항 그리고 곧장 경기도 포천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장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유럽 인사들이 있었어요. 루마니아 국방장관, 체코 합참의장, 그리고 가장 가까운 폴란드는 방산 실무진 전원을 보냈더군요. 슬로바키아에서 저 혼자 왔다는 사실이 그 순간 괜히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20일 K2 전차가 포천의 들판을 가르며 등장했습니다. 진창 위를 미끄러지듯 질주했고 곧바로 급회전을 하더니 포신을 180도 돌려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입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이게 아시아산이라고요? 기술자 한 명이 옆에서 K2의 서스펜션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주행 중에도 수직 사격이 가능한 능동형 유압장치, 유럽제 전차보다 가벼우면서도 내구력 높은 복합 장갑, 그리고 자동 장전 시스템까지. 그가 설명하던 중 제 눈이 FA-50 경공격기로 향했습니다.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초음속 훈련기. 그 자리에서 실제 활주로 이륙 장면이 대형 스크린으로 중계됐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우리가 찾던 중간 무기란 게 바로 저거 아닐까? 사실 K2 전차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그 기동을 지켜보던 한국군 장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자신감, 아니, 일종의 각오 같은 눈빛이었죠. 그들에게 K2는 자신들이 만든 전장의 정답이었고, 그리고 그 무기를 세계에 증명해야 한다는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폴란드가 왜 한국과 손잡았는지 알겠다. 이 나라, 준비가 돼 있다. 숙소에서 메모를 남기긴 했지만 확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의심이 점점 더 커졌죠. 그럴싸하긴 했어요. K2의 기동, FA-50의 속도, 장교들의 태도까지도 꽤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결국 저건 쇼잖아요. 현실 전장이 아닌 포천의 평지에서 시간 맞춰 달리고 각도 맞춰 쏘는 전시용 무기. 게다가 제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배운 서방 방산 시스템에 대한 프레임이 있었어요. 정말 강한 무기는 독일, 미국, 영국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이라니요. 제대로 된 실전 경험도 없고 병력도 감축하고 있는 나라에서 세계 전장을 바꾼다. 그날 이후 포천 훈련장의 기록 영상을 몇 차례 반복해서 봤습니다. 볼 때마다 기술적으로는 완성도 높았어요. 특히 K2의 급경사 등판과 자동장전 시연은 군사기술자로서 감탄할 정도였죠. 그런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어쩌면 너무 이상적으로 완벽하다. 나토 시뮬레이션 분석관 시절, 저희는 항상 그런 전제를 깔고 분석했습니다. 실전은 절대 시연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한국 무기의 그 완벽한 각도가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폴란드도 그 무기를 선택했지만 그건 정치적인 판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러시아와 맞붙는 위치니까 미국 무기 기다릴 여유가 없었던 거겠지.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슬로바키아로 돌아온 후 회의실에서 이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한 장짜리 요약 자료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K2 전차, 기술적 완성도 높으나 실전 경험 부족. FA-50 다기는 경공격기지만 고성능 전투기 대체는 어려움. 종합평가 신흥 무기국으로서의 잠재력은 인정하되 아직 검증 필요. 그날 발표가 끝나고 한 장성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페크 그렇게 써놨지만 자네 얼굴은 그렇게 안 보이더군.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더군요. 속으론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확신에 찬 듯 말했죠. 장군님, 기술은 충분하지만 전장은 아직 모릅니다. 전쟁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입안이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고 싶어서 말한 건지 스스로 한테도 헷갈리더군요. 몇 주 후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나토 동부방위 정책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는 각국 군사 고문과 방산 실무자, 분석관들이 모여 러시아 이후의 전력 재편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솔직히 저는 여전히 한국 무기에 대해 마음을 완전히 열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포천에서 봤던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긴 했지만 그걸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이기엔 뭔가 더 필요했어요. 하지만 폴란드 국방부의 무기 도입 실무 책임자 마리우시 소부착 대령. 그는 K2PL 프로젝트를 직접 총괄한 인물이었고 FA-50 정비창 유치 계획도 주도한 사람이었죠. 그와 나눈 30분 대화는 제 사고 전체를 뒤엎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르틴, 아직도 한국 무기를 그냥 아시아 옵션이라고 생각하지? 가볍게 웃으며 말했죠. 속도와 가성비 때문이죠. 미제 무기는 비싸고 느리니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잔을 내려놓더군요. 마르틴, 한국은 지금 무기를 수출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전략을 수출하고 있어. 전략을 수출한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는 노트북을 열어 폴란드 국방부 내부 브리핑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K2PL 전차는 무기 생산, 운용, 정비, 훈련까지 포함한 국가 전략 협약이다.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현지 조립 기술 이전, 장병 훈련까지 통합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었고 이 덕분에 폴란드는 자체 생산 능력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나토 내 전력 자립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제가 품고 있었던 편견이 얼마나 깊고 오래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유럽을 따라오는 후발주자 정도로 취급해왔던 겁니다.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아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 폴란드 국방부의 K2PL 도입 자료를 전부 입수해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계약문서 부록에 적힌 문장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협약은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닌 새로운 방위 체계의 개시이며 국가의 생존을 위한 미래 공동 설계이다. 귀국하자마자 국방위원회 보고서를 새로 썼습니다. 기존의 검토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제안서였습니다. 제목부터 바꿨죠. K2PL 및 FA-50 도입을 통한 슬로바키아 방위 구조 재편성 초안. 누가 봐도 이제 탐색이 아니라 행동의 문서였죠. 한국은 전략 파트너십을 제공하며 시간, 예산, 현실성을 모두 갖춘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린 지금 방어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선택하는 겁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곧바로 내무국과 군수국, 외교부 국방보좌관들과의 연석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방산 의사결정에 있어선 매우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특히 동부전선에 가까운 지역 의원들은 여전히 미국 의존적 시각에 머물러 있었죠. 한국이라니요? 우린 미국 F-16도 예약 중인데 왜 새롭게 리스크를 감수합니까? 정비 시스템은요? 나토 탄약 호환은요? 혹시라도 미사일 통합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죠? 그 질문들은 하나같이 익숙한 반사신경 같았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려운 거였어요. 한국이라는 이질적인 옵션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자신들이 옳다고 믿어온 세계관이 무너질지도 모르니까요. 참고 기다리다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F-16은 3년 대기입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는 1,500만 유로, 그것도 재고 없어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다 보내고 있고 독일은 자국 생산도 밀려있죠. 그 사이 우리는 국경이 붕괴되면 어떤 무기로 싸우시겠습니까? 한 의원이 조소를 머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사는 좀 그렇지 않나? 그 말에 저는 분노를 삼킨 채 노트북을 켜보여줬습니다. 영상엔 K2 전차가 전차포 사격과 동시에 급회전하고 그 뒤를 FA-52 초음 속으로 상공을 가르며 기동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 폴란드가 정비창까지 유치해서 기술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만한 스피드로 신뢰를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회의는 길어졌고
반대는 계속됐습니다. 국방부 예산 담당은 가격 문제를, 전략국은 나토 기준 편입 문제를 들고 나왔죠. 결국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회의장을 나오며 국방참모 한 분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패크, 자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이 나라는 아직 한국이란 단어에 익숙하지 않아.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조용히 K2PL 사양서를 펼쳐 들었습니다. 그 검은 전차의 실루엣이 마치 지금 우리 국가의 그림자 같았어요. 조용히 그리고 느리게 움직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히 쏘아올릴 준비가 된 존재. 슬로바키아가 바뀌려면 누군가는 먼저 기존의 편안함을 깨야 했습니다. 얼마 후 슬로바키아 정부는 결국 내부 검토를 조건으로 한국과의 공식 실무단 교류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무단의 일원으로 제가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죠. 이번엔 구경꾼이 아니라 평가자로서 말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일정은 경남 창원의 현대로템과 한국항공 우주산업 현장이었습니다. K2PL 시제품 조립 라인을 직접 본 순간 제가 그동안 중국식 조립이라고 폄하했던 생각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모든 공정은 자동화되어 있었고 일선 기사와 기술자들은 군 출신, 공학 박사, 베테랑 기계공들이 혼합돼 있었죠. 책상 하나에도 국방부와 민간 기업의 협업 흔적이 남아 있었고 우리 전차는 하루에 한 번, 한 명의 아들이 탄다 생각하고 만든다는 문장이 공장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기계보다 더 강렬했던 건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이튿날 육군훈련소에서 실제 K2 전차에 탑승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운전 중 조종수 교관은 제게 물었어요. 전차에 타신 건 처음이신가요? 아니요, 독일군 레오파르트 탑승 경험이 있죠. 이 전차는 우리나라가 지켜야만 했던 것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켜야만 했던 것에서 만들어졌다는 그 문장. 그 말은 숫자나 성능으로는 절대 기록되지 않는 문장이었어요. 사실 전날까지도 좋아, 기술 좋고 가격 좋고 납기 빠르다. 그런데 이들이 현대 전쟁을 겪은 적은 없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쟁의 그림자를 이기지 않고 견뎌온 나라였습니다. 며칠 뒤 서울 모처에서 열린 한국 국방전략 세미나에서 한 장군이 발언 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그 나라가 지난 50년간 뭘 준비해왔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K2도 FA-50도 레드백 장갑차도 이 모든 건 그 질문에 한국이 내린 답변이었구나. K2에 앉았던 날로부터 딱 일주일 뒤 저는 한국방위산업청이 마련한 비공개 시뮬레이션 브리핑에 초대받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전략지휘센터, 철문을 3번 지나야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엔 한국군 합참, 국방기술품질원, 현대로템, KAI의 실무 책임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브리핑의 주제는 놀랍게도 동유럽 시나리오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슬로바키아 국경 침공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연합 대응 훈련 시뮬레이션. 화면에 브라티슬라바 근교 지형이 떠오르고 우크라이나 국경 쪽에서 적 전차 부대가 밀고 들어오는 장면이 시뮬레이션 상에 펼쳐졌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슬로바키아 참모본부에서도 이렇게까지 현실감 있게 그린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군 출신 전술해석관이 마우스를 움직이며 상황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적 전차 120대. 속도는 시속 38km. 도심 진입 예상 3시간 20분. 지금부터 K2PL 52대, FA56기, K9 자주포 8대 배치 후 대응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K2PL이 신속히 언덕을 타고 올라가 측면 기동을 시도했고 K9 자주포는 실시간 탄도 계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적 전차 밀집 지점에 정밀 타격을 가했습니다. 공중에선 FA-50이 접근하는 보급 트럭을 선제 타격하며 아군 보병 전진 시간을 확보했죠. 그 모든 동작이 제가 아는 어떤 서방 국가의 전투 개념보다 빠르고 유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가능케 한 핵심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탄두 중량이나 장갑 두께가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무기를 설계하고 싸우는 나라였어요. 1초 안에 사격을 완료하고 3분 안에 재배치하며 30분 안에 연료를 교체하고 6시간 내에 포를 수리할 수 있는 구조. 시뮬레이션 종료 후 한국군 장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빠른 대응 시간을 갖기 위해 모든 걸 바꿔왔습니다. 무기는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휘 체계와 정비 체계는 절대 멈추면 안 되니까요. 지금껏 유럽 군사 체계는 전통, 구조, 모델에 집착해왔어요. 강철의 두께로 싸우고 예산으로 시간을 사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시간을 설계했고 환경이 혹독해서 속도를 기준으로 싸웠으며 연합국이 없었기에 혼자 살아남는 법을 연습했더군요. 그날 깨달았습니다. FA-52 왜 전투기 이상의 가치를 갖는지, K2가 왜 차세대가 아니라 현 세대의 최종답인지. 그건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시간으로 싸우는 나라였고 우리는 아직 숫자로 싸우는 나라였어요. 슬로바키아가 지금처럼 머뭇거리고 기다리고 고민하는 사이에 한국은 이미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마지막으로 머물던 날, 저는 강원도 모처의 야전 사격장을 찾았습니다. 전날 본 시뮬레이션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이대로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기술이 아닌 현장의 감각을 몸에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현지 안내를 맡은 장교는 조용한 말투로 저를 차량에 태워 이동했어요. 사격장에 도착했을 땐 해가 막 넘어가던 시각이었습니다. 사방은 조용했고 군인 몇 명이 마지막 점검을 마친 상태였어요. 멀리서 K9 자주포가 서 있었고 그 너머엔 작은 계곡과 산자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장교는 포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총구는 단 한 번도 전쟁을 일으킨 적은 없지만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전쟁을 막아왔습니다. 전 세계 방산전 시장을 다녔지만 전쟁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무기라는 개념을 이토록 단단하게 품고 있는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FA-50의 초음속 속도도 K2PL의 자동장전 시스템도 모두 대단했지만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그 침묵이야말로 한국 무기의 본질 같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가 갖고 있던 모든 편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해왔어요. 지리적으로 작고 인구도 제한적이고 군사력은 보여주는 만큼만 강하다고. 하지만 실상을 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작지만 모든 걸 다 가진 대륙 같은 나라였어요. 총 없이 지켜낸 평화, 그리고 기술을 쌓은 다음에도 절대 자만하지 않는 그 겸손함.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를 도와달라는 입장이거나 우릴 사라는 태도를 취할 때 한국은 그저 전차를 굴리고 파일럿을 키우고 국산화를 선언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가 그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본 서울의 야경은 처음과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땐 이곳은 그냥 잘 정비된 동아시아 도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도시의 불빛 하나하나가 방어선 같았어요. 그 정신이 너무 낯설고 너무 조용해서 우리는 그동안 그것을 약함이라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아침, 인천공항 라운지에 앉아 K2PL 자료를 마지막으로 다시 정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단순한 성능 지표로 보였던 수치들이 지금은 마치 한 민족의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120mm 활강포, 자동 장전 장치, 복합 장갑. 모두 훌륭했죠. 하지만 진짜 감동받았던 건 그런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공장 벽에 걸려있던 문구, 훈련장에서 장교가 했던 말, 사격장에서 조용히 서 있던 자주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든 마음. 결국 한국이 만든 무기는 쇠가 아니라 국가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리와 가까이 있고 우크라이나는 매일같이 도시가 부서지고 있으며 유럽의 무기창은 텅 비어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그 답을 무기 스펙이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찾아낸 나라였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안에서 저는 수많은 시민들이 조용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아이를 아는 어머니가 좌석을 찾지 못하고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젊은 남성 한 명이 아이를 아는 어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란 나라는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질서와 규칙이 살아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이 나라엔 총보다 더 강한 통제력이 있었습니다. 그건 억압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책임의 훈련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슬로바키아가 그동안 찾던 무기는 사실 전차나 전투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필요했던 건 국민의 힘을 제도와 기술로 정제하는 법, 그리고 그걸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정신이었어요. 폴란드가 K2PL과 FA50을 선택한 건 단지 서방 무기를 기다릴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이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은 기술로만 이기는 게 아니다. 전쟁은 준비된 국가 정신이 이긴다. 슬로바키아엔 지금 기술자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나토라는 틀도 있지만 결정적인 무기가 없습니다. 바로 각성입니다. 한국은 총알을 만들기 전에 공장을 만들었고 공장을 만들기 전에 국민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깨달은 가장 큰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날 제 보고서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K2PL 및 FA50 도입 전략이었지만 이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쇠를 넘은 정신의 무기국가. 브라티슬라바 공항에 도착하자 국방부 정책실에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날 열리는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 방산 파트너십 가능성에 대해 전면 발표를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제안을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준비했습니다. 파워포인트 대신 한 문장 한 문장이 담긴 짧은 글로. 다음 날 아침 회의장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시선엔 여전히 의심과 경계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떨림 없이 담담하게 아니, 이제는 확신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무기 수입이 아닙니다. 슬로바키아가 스스로의 방위를 다시 설계하는 선언입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봤고 어떤 이는 눈을 내리깔고 보고서를 훑고 있었죠. K2PL 전차는 단순히 강한 전차가 아닙니다. 그 전차는 신뢰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서 받을 수 있는 전차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FA50의 정비창을 보여주며 말했죠. FA50은 한국이 스스로 만든 초음속 항공기입니다. 이건 훈련기부터 실전기까지의 전환을 고민한 미래형 체계입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이미 그 가치를 알고 우리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쯤 되자 의원들 표정이 약간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기류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한중도 의원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해서 손해보면 누가 책임집니까? 미국이나 독일과 달리 검증되지 않은 리스크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자원을 넘어서 기술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안보를 국민 전체의 책임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시절을 스스로 견뎌내며 오늘에 도달했는지. 우리는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생존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모든 의원이 조용히 제 발표 마지막 슬라이드를 바라보고 있었죠. 며칠 뒤 저는 슬로바키아 국방부 청사 7층 전략정책국 회의실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부 심의단이었습니다. 실무자들이 아닌 장군들과 고위 관료들이 총출동한 결정권자 회의. 제 발표가 이들을 움직였는지 아니면 더 강한 저항을 불러왔는지 확인하는 자리였죠. 회의 시작 5분 만에 첫 탄원이 날아왔습니다. 패크 고문, 왜 하필 한국입니까? 그 질문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전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유럽에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는데 검증도 안 된 무기를 왜 우리 세금으로 사야 하냐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아직도 한국이 뭘 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의 한국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럽 국가 대부분이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방산 시장을 뚫고 있는 나라가 바로 그 한국입니다. 하지만 반박은 바로 이어졌습니다. 전력기획단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폴란드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린 그만한 돈도 없고 정치적 배경도 다릅니다. 기술 이전, 정비 체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충분히 예측했던 반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꺼냈습니다.
FA50 정비창 공동활용 협약 초안. 폴란드는 정비창을 이미 자국에 세웠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슬로바키아가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걸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독 인프라가 아니라 연합 정비 체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벽은 국회 군사분과에서 파견 나온 참모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래도 국민 감정이 있습니다. 혹시 고장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전략이 아니라 가슴으로 대답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책임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만 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회의에 앉아있는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않으면 미래의 국민들이 피로 대신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로소 저항이 의견의 차이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매일 전시 체제로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구매하러 가는 게 아니라 싸우는 법을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손엔 아직 발표 때 쓰던 자료가 한 장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 써진 마지막 문장이 그날 제 자신에게 남긴 유일한 질문이었죠. 왜 하필 한국인가? 아니, 지금 한국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있단 말입니까? 2025년 5월 슬로바키아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한국산 K2PL 전차 도입을 위한 실무 차원의 검토 착수 사실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104대 규모 도입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고 FA50 경공격기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초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다는 입장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발표 직후 슬로바키아 현지 언론들과 군사 전문가 커뮤니티는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요 일간지는 한국형 무기의 유럽 확산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를 폴란드 이후 두 번째로 움직이는 유럽 중부권의 시그널로 해석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일부 군사 전략가들은 미국이나 독일 무기를 제쳐두고 한국산 전차를 우선 검토하는 결정이 자칫 외교적 긴장을 부를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로선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K2 전차를 본 적이 있었고 그걸 움직여본 적 있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 선택은 전략적 판단이자 현실적인 생존 계산이었습니다. 2025년 6월 초 K2PL 전차 시연회가 비공개로 폴란드 현지 기지에서 열렸다는 보도가 슬로바키아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직접적인 슬로바키아 대통령이나 고위 인사의 현장 방문은 없었지만 군 실무자들과 연구관들이 함께 참관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K2PL 전차를 뒤에 두고 말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 전차는 단순한 철제 기계가 아니라 한국이 두려움을 막기 위해 수십 년간 설계한 국민 방위의 산물입니다. 만약 슬로바키아에도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린 이제 그것을 혼자가 아닌 준비된 나라의 손을 빌려 이겨낼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든 겁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 어떤 이는 말합니다. 한국 무기를 사면 국방이 바뀐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는 자기 결정권을 되찾는다. 한국은 총을 팔기 전에 정신을 먼저 내어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 슬로바키아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평생 도시재생과 환경설계를 연구해온 유럽 최고 전문가, 영국 정부와 유엔 그리고 EU를 넘나들던 도시계획의 신화라 불리던 남자가 한국을 보고 단 며칠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분석가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숫자를, 도시가 아니라 시스템을 보던 이 남자에게 한국은 그야말로 설명 불가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버리지 않는 민족의 철학입니다. 전 세계가 다 포기한 것들을 끝까지, 아주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복개된 하천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전 세계 도시계획자들 사이에선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전설이 아니라 비웃음거리에 가깝죠. 도로를 걷고 하천을 다시 살린다. 그건 현실적인 정책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낭만적인 주장쯤으로 치부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그 미친 짓을 한국이 진짜로 해냈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그 중심엔 청계천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저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만 30년 넘게 다뤄왔습니다. 뉴욕의 하이라인 복원 자문에도 참여했고 프랑스 리옹의 도시마천 복원 논의에도 끼어 있었어요. 하지만 논의는 논의일 뿐 결국 예산과 차량 흐름, 이해 집단 반대로 모든 복원은 포기됐습니다. 그게 현실이었고 우리는 그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전문가들이었죠. 그래서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명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서울이 복개도로를 철거하고 하천을 다시 흐르게 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믿음을 뿌리째 흔드는 영상 하나가 제 책상 위에 도착했습니다. KBS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 안에 등장한 서울의 도심은 제가 알던 삭막한 아시아 메가시티의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수변 산책로, 투명한 물, 돌아온 수달, 야생조류, 밤의 조명, 시민들. 이건 자연이 아니라 문명 그 자체가 되살아난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날, 저는 택시를 타고 광화문 쪽으로 향했어요. 기사님께 청계천이 어디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죠. 여기요. 지금 바로 위에 계십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계단을 따라 몇 걸음 내려가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물을 중심으로 걷는 사람들, 아이들이 물에 발을 담그고 노는 모습, 연인들이 손잡고 웃는 풍경. 이건 복원이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죽은 도시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어요.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예산이나 설계, 정책의 문제가 아니에요. 철학과 정신의 문제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걸까?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이건 전 세계가 반드시 봐야 해. 이건 도시 복원의 교과서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역주행 매뉴얼이야. 청계천을 본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느낀 충격이 가라앉지 않았고 도시가 잠든 시간의 청계천은 또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조용한 아침 풍경 속에서 인생 최대의 도시계획 충격을 맞았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인데 이미 몇몇 시민들이 청계천을 따라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이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직접 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청계천은 시청이 만든 게 아니라 국민이 만든 거구나. 도시 설계자는 도면을 그릴 수 있지만 그 위를 살아있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죠. 수십 년간 도시를 설계하고 조언하며 살아왔지만 도시와 시민이 하나가 된 장면은 처음 보았습니다. 청계천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심장이었어요. 그것도 한번 멈췄다가 다시 뛰게 된 심장이었습니다. 복원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고칠 때 재개발, 재정비, 이전 같은 단어만 써왔어요. 그런데 한국은 기억을 되살리고 공동체를 붙잡고 역사를 꿰어내며 복원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을 발표했을 때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다고 들었습니다. 차량 정체, 상인 반발, 예산 낭비 논란까지. 그런데도 끝까지 밀어붙였고 결국 해냈습니다. 영국에선 그런 결정을 정치적 자살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서울에선 그 선택이 오히려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됐어요. 그 대목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얼마나 다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그 하천 아래 깔려 있었던 수많은 시민의 기억이 함께 되살아났다는 사실이었어요. 복원 과정에서 옛 사진을 찾고 청계천 인근에 살던 어르신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돌다리 하나까지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과정이 있었다고 들었죠. 프랑스 파리에서 생강은 정부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하천은 기업의 이윤 계산에 따라 재단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시민과 정부, 기술과 감성이 손을 맞잡고 함께 청계천을 부활시켰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수출입 데이터나 GDP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나라. 세계가 포기한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지켜낸 나라. 이 나라는 단지 도시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나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것이었습니다. 청계천을 본 뒤 제 안에 이상한 열기가 생겼습니다.
도시 하나가 저 정도의 정신을 보여준다면 교통 시스템은 또 얼마나 다를까? 그 궁금증을 안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서울역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복잡하긴 했지만 소란스럽지 않았고 사람은 많았지만 질서가 무너진 느낌은 없었어요. 표를 끊으려는 순간 얼떨결에 자동 발권기를 이용하게 되었죠. 영어 안내가 기본 탑재되어 있고 좌석 선택도 쉽고 지연 여부도 실시간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건 이건 유럽보다 낫다는 판단이었어요. 플랫폼으로 내려갔을 때 마침 KTX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먼지도 소음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승객들의 움직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줄을 서고 기다리고 말없이 탑승하는 그 장면. 국민성,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열차에 올라서자 좌석 간격이 넓고 전 좌석에 전원 콘센트와 와이파이가 있었으며 탑승한 지 1분도 안 되어 정시에 출발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그 열차가 딱 2시간 15분 만에 부산에 도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철도란 본디 유럽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영국의 대륙횡단 열차, 프랑스의 TGV, 독일의 IC. 그런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KTX는 유럽의 그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더 쾌적했어요. 유럽의 철도는 대부분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기차 요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파업은 매년 반복되고 정시 운행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 와중에 한국은 철도를 지켰습니다. 서울에서 대구, 목포, 울산, 강릉까지 한 나라의 구석구석을 철도망으로 엮어낸 이 시도는 단순한 인프라 구축이 아니었습니다. 국토통합이자 국민 연결 그 자체였어요. 철도는 본래 가장 비효율적인 교통수단입니다. 비용은 많이 들고 수익은 낮고 유지관리도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끝까지 안 버렸습니다. 게다가 지하철과 고속철, 일반 철도를 한 시스템 안에 통합했고 수도권은 물론 지방 소도시까지 연결한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했어요. 그건 정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국민의 동의와 참여, 그리고 오랜 인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거리를 없애고 있군요. 물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 정보의 거리. 모든 걸 연결하고 다가오게 만드는 교통 인프라. 그 중심엔 철도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강원도의 작은 마을 기차역에 들렀어요. 하늘 아래 펼쳐진 산맥과 들판 사이로 작은 열차 하나가 서 있더군요. 그리고 그 옆 벤치에 앉은 어르신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차 없었으면 병원도 못 가요. 고속열차만 위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역 하나하나, 작은 마을의 숨결까지도 이 나라에선 지켜졌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부산역에 도착한 저는 잠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카페에서 만난 분이 제게 추천했습니다. 부산에 오셨으면 여기는 꼭 가보세요. 고개를 끄덕였고 곧바로 도착한 곳은 국제시장이라는 이름의 장소였습니다. 처음엔 큰 기대가 없었어요. 전통시장이라니 박제된 관광용 가판대겠지. 런던의 브릭레인도 그랬고 도쿄의 츠키지도 그랬고 미국의 파머스마켓은 거의 셀카 촬영소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국제시장에 발을 들이자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시장 전체에 살아있는 체온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걷고 할머니 상인이 정겨운 손짓을 건네고 어느 가게에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댓국 냄새가 났고 또 다른 가게에선 젊은 청년이 직접 만든 수제 액세서리를 팔고 있었습니다. 대형마트가 도시를 삼키고 온라인 쇼핑이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시대에 이 시장은 여전히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평소 도시 구조를 숫자로 분석하던 사람입니다. 유동인구, 점포수, 회전율, 고객 체류 시간. 그런데 이곳에선 모든 계산이 무의미해졌어요. 청년 상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쉬우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죠.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요, 여기서 버티면 저도 시장도 같이 살아나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시장이 단순한 장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맨손으로 세운 자리였고 그 기억을 후손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와 생계, 청춘과 추억이 전부 뒤엉킨 공간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저는 또 다른 시장, 광장시장을 찾았습니다. 그곳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르신들과 청년이 함께 가게를 지키고 있었고 골목마다 국수 냄새와 파전 부침 소리가 섞여 하나의 거대한 심장처럼 두근두근 뛰고 있었죠. 유럽에선 이런 시장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후계자가 없고 수익이 낮고 노후화됐다는 이유로 도시에서 밀려나고 결국 문을 닫게 되죠.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논리를 뒤집었습니다. 시장 곳곳엔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고 청년 창업존, 시장 전용 앱, 관광 연계 프로그램까지 시스템적으로 살려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시키며 지켜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시장 상인들 스스로가 이곳을 지켜낸 주역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다른 나라의 전통시장은 문을 닫았지만 한국의 시장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방역을 하고 QR 체크인을 도입하며 가장 안전한 공동체가 되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구나. 이건 사람을 지키는 곳이구나. 돌아가는 길, 시장에서 사온 작은 호떡 하나를 입에 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철도도 지켰고 하천도 지켰고 이제는 시장이라는 공동체까지 지켜냈구나. 버릴 수 있었지만 버리지 않았고 잊을 수 있었지만 기억했고 무너질 수 있었지만 붙들었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앞에서는 단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공동체의 위대함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특별한 일정은 없었기에 오랜만에 연락된 한국 지인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도착하기도 전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서 마주친 장면에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일 오전 누구 하나 지켜보는 사람도 없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 줄을 서 있는 주민들. 카드를 찍고 정량 확인하고 비닐과 음식물을 정확히 구분해서 넣는 모습.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그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조용히 정확하게 실천하고 있었어요. 영국의 환경 캠페인도 유럽연합의 친환경 선언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활 속에 녹아든 친환경 실천은 한국에서 처음 봤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분리수거율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에 섞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플라스틱 분류도 대충 넘어가는 일이 많죠. 정책은 그럴듯하지만 국민 참여가 뒤따르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달랐어요. 음식물 쓰레기만 따로 버리는 나라, 무게를 측정해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 플라스틱도 종류별로 나눠 세밀하게 분류하는 문화. 이건 정책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서울시청의 담당 공무원을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배운 겁니다. 우린 도구만 제공했어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환경을 지키는 힘이 기술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이 나라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쓰레기통 앞에선 아이와 엄마가 함께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고 편의점 앞에선 젊은 청년이 플라스틱을 따로 버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 하나하나가 마치 이 나라를 살리는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 세계 1위입니다. 폐기물이 전기와 사료, 퇴비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고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은 농업용수로 재활용되고 있었어요. 서울 일부 지역에선 스마트 에너지 시티까지 추진되고 있더군요. 폐열을 무한한방에 쓰고 태양광 패널을 단 건물들이 전력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저는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국제회의에서도 정부 발표에서도 수많은 보고서에서도. 그런데 한국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실천의 주체는 정부도 기업도 아닌 바로 평범한 국민들이었습니다. 한 주민센터에서 환경활동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70이 넘은 연세였지만 동네 분리수거 현장을 돌며 잘못 버려진 쓰레기를 직접 고쳐놓고 계셨어요. 제가 고개 숙여 인사하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던 시절엔 너무 가난해서 아껴 썼어요. 지금은 그 습관이 환경을 살리는 거죠. 가난의 기억을 환경 철학으로 바꿔낸 민족. 기술이 아니라 삶의 흔적으로 지구를 지키는 나라. 한국은 그렇게 환경조차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거리마다 질서 정연하게 놓인 분리수거함을 바라보며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 나라의 환경 정책은 지침이 아니라 세대 간 약속이구나. 그리고 그 약속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않은 민족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서울의 친환경 시스템에 감동한 다음 날 도심 재생의 현장을 좀 더 직접적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추천으로 성수동을 찾았습니다. 한때 낙후된 공장 지대였던 그곳이 요즘은 서울의 브루클린이라 불린다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들이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갤러리, 카페, 공방, 청년 창업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어요. 벽에는 용접 자국이 남아있고 천장엔 녹슨 철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멋있고 살아있던지 도시의 시간 자체가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공간은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정답입니다. 유럽도 미국도 일본도 그랬어요. 하지만 한국은 부수는 대신 껴안았고 없애는 대신 살려냈습니다. 청계천도 그랬고 철도도 그랬고 시장도 그랬죠. 이 나라는 이상할이 많지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성수동의 한 공방 주인을 만났을 때 저는 물었어요. 이런 건물에 새로 들어올 생각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데서 시작하고 싶었죠. 낡았지만 진짜가 남아있으니까요. 이 도시는 낡은 것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려 하죠. 이어서 익선동, 을지로, 서촌, 부산 영도까지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소위 핫플 지역들을 차례로 둘러봤어요. 그곳들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간의 입체 구조였고 버려졌던 공간들이 공동체의 손에 의해 다시 살아난 장면들이었습니다. 익선동의 좁은 골목에선 할머니가 파는 수제 부침개 옆에 젊은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있었고 을지로의 오래된 골목 안에 디자이너의 작업실과 레코드 가게가 숨어 있었죠. 그 장면 하나하나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도시를 파괴하지 않고 재해석한다. 재건축과 철거로만 도시를 바꾸려 했던 제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 일하는 젊은 기획자와 대화하면서 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도시는 사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을 깰 게 아니라 다시 빛나게 닦아야죠. 유럽의 도시들이 유산을 전시로 보존했다면 한국은 그것을 생활로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과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도심 재생이라는 말이 이 나라에선 과거를 박제하는 일이 아니라 과거와 함께 미래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도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이자 한 나라가 자신을 기억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다니며 정말 많은 걸 봤습니다. 하천을 되살리고 철도를 지키고 시장을 이어가고 환경을 실천하고 도시를 재생하고 처음엔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는 단어로 무엇인가 도저히 설명되지 않을 때 감탄하곤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이 잃어본 나라입니다. 강대국들의 침략, 전쟁의 상처, 분단과 가난. 모두가 포기했을 때 이 나라는 홀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익선동 골목에서 마주친 한 칠순 노인의 말이 잊히질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온 길이라서 지킨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건가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분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제게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느껴졌거든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길을 새롭게 닦아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려는 사람들. 저는 수많은 도시에 자문도 했고 컨퍼런스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그런 경험이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는 수치가 아닌 감정으로 움직이고 이론이 아닌 기억으로 복원하며 전략이 아닌 의지로 바꿔냈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 나라가 왜 세계의 주목을 받는지 알게 되었어요. 보통 국가들은 성장하면서 무언가를 버립니다. 속도를 얻기 위해 전통을 버리고 경제를 위해 공동체를 버리고 이익을 위해 환경을 포기하죠. 그런데 한국은 그 모든 걸 함께 안고 갔습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 것이니까요. 한국 사람들의 이 말 안에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와 헌신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정책이나 제도가 아닌 가정, 학교, 골목, 그리고 어르신들의 말 한마디 속에 살아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을지로의 한 골목길. 밤늦게 노포에서 일하던 아주머니와 대화 나눌 때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 다들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니까 버티는 거죠. 지금 한국을 보는 세계는 결코 겉모습만 보고 감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저력과 정신, 한 번도 꺾이지 않은 집단의 기억에 경외를 표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은 누가 줍니까? 기적은 만드는 게 아니라 버티고 견디고 지켜내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나라, 바로 한국이 그 기적을 의지로 만들어낸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날, 아침 일찍 광화문 광장에 들렀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 앞에 청계천에서 저의 충격이 시작되었기에 마지막 인사를 꼭 거기서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요. 도시를 숫자로 분석하던저, 공공 인프라를 ROI로 판단하던저, 사람을 정책 대상쯤으로 보던 저는 이 나라 앞에서 모든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제게 계산할 수 없는 감정, 측정할 수 없는 공동체의 힘,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민족의 이야기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 힘은 총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한 민초들, 고개 숙인 어르신들, 작은 시장의 상인들, 골목의 자영업자, 그리고 분리수거함 앞에 선 학생들까지. 그들 모두가 이 나라의 근본을 지켜온 장본인이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그 힘은 경제 규모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쟁 이후 무너진 폐허 속에서 이웃의 손을 붙잡고 아이의 밥그릇을 덜어내고 지하철 노선 하나를 몇십 년에 걸쳐 연결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이건 쓸모없다고 쉽게 버리지 않았던 것, 그게 한국의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기록조차 남기지 못한 공동체의 기억을 시장 골목과 하천의 물결 속에서 다시 불러낸 그 민족의 손길은 어쩌면 세계 그 어떤 기술보다 위대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도시재생이란 단어는 정책 문서 속 한 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 단어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서울의 밤거리, 부산의 바닷가, 전주의 시장, 성수의 골목, 한강의 흐름, 그리고 사람들의 숨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제 기억 안에서 풍경이 아니라 증언이 되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외부에서 조언만 하는 분석가가 아닙니다. 국제회의에서 한국을 평가하는 패널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 나라가 해낸 것들을 직접 증언하는 사람, 이 민족이 어떻게 끝까지 지켜냈는지를 말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건 누가 시킨 일도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내 모니터에 떠있는 지도가 서울에서 점점 멀어질 때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본 게 아니다. 나는 국가라는 게 무엇인지를 본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이 전 세계가 포기한 걸 지켜냈다는 사실은 더 이상 기사거리도 정책 사례도 아니게 되었죠. 이제는 제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